네, 수요일입니다. 이재선의 투자백미 시간 들어왔고요. 매주 한가운데에서 미국 경제에서 가장 좀 중요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전략까지, 투자 전략까지 가져가 보는 시간입니다. 올해 이 초반 들어서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근데 또 이번 주 들어서는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주가 그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매크로와 이벤트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1월 증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뉴욕 증시가 특히 애플이 좀 많이 빠지면서 시장에 좀 위기감을 형성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또 반대로 결국 엔비디아가 시장을 구하는 걸 보면 기술주로 시작해서 기술주로 끝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2주 동안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여전히 낮아진 요구 수익률에 이제 증시 매력이 강화되는 2024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간 상승분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 지금 흐름이라고 단기적으로 짧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제 지속이 되느냐 마느냐가 이제 상반기 때 조금 관전 포인트로 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물가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유 가격 추가 상승이 제한된다면 저희는 이제 예상보다 빠르게, 어쩌면 좀 더 빠르게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주도주 역시 빅테크라는데 이견은 없어 보인다라고 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 반등 가능성도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서 빅테크들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당장으로 본다면 그 미국 지표들과 이익 추정치가 어느 정도 지금 괴리가 조금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들과 이익에 대한 괴리치가 조금 좁혀나가는 과정이 구간 필요하고, 저희가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그 구간을 한 차례 정도 이제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국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지표가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와 이제 GDP, 이제 동행지수로 대변되는 지표인데, 예. 선행지수와 지금 S&P 500 12months forward EPS도 사실 방향성 자체는 좀 비슷하게는 이제 전개가 되고 있지만 격차가 이제 쉽사리 좁혀지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좀 낙관적인 이익이 이번 시즌을 통해서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지수인 GDP 컨센서스 흐름도 보자면요, 저희가 1분기, 2분기 때 여전히 0% 성장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2분기로 넘어가서 EPS 추정치는 오히려 더 올라가는 흐름을 지금 컨센서스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조금 낮춰져야지 눈높이가 어느 정도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라서 빅테크 중심의 주식 비중을 좀 적절하게 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확대를 하기 좋은 구간이 이익과 주가의 괴리치가 좁혀질 가능성이 높은 1분기 실적 시즌과 2분기 이제 실적 구간을 조금 매수 타이밍으로 노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조정의 성격부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작년 연말에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되돌림은 충분히 나올 만한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올해의 어떤 긍정적인 전망은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시장의 기대치와 실제 숫자를 놓고 그 간극 조정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가 또 오히려 매수 타이밍일 수 있다라는 관점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간극에 대해서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간극이 좀 있습니다. 시장은 3월을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연준이 정말 3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까?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과연 올해 몇 번의 금리 인하를 할까? 이런 것들까지 쭉 고민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뷰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현재 이제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인하 폭이라든지 내지는 금리 인하 시점 자체가 그렇게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요?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목소리에 이번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저희가 과거 금리 가파른 인상 2023년 사이클 대비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결론을 지었고요. 시장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속도인 것 같아요. 이제 금리가 최근에 조금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이념을 지금 보자면은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100bp 정도 빠졌거든요.
있거든요. 4.3%대에 머물러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점도표 중앙값이라든지 2년물 괴리치 구간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최근 하락 속도는 조금 가파른 거는 사실입니다.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점도표 대비해서 저희가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금리 인하폭은 최소 한 차례 정도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2024년 중앙값과 사실 2년물 금리가 비슷한 절대값으로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이제 12월 FOMC 회의를 거치고 나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저희가 중앙값은 4.6%인데 4.3%에 머물러 있으니까 한 30bp가량 시장이 조금 앞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지금 하락폭이 적절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시장이 의구심을 지금 던지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궁금해서 과거 구간과 이제 구간 조금 비교를 해놓은 그래프를 제 이제 월간 전망 자료에 실어놨는데, 마지막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고 처음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그 직전 단계의 구간, 지금 같은 구간이 1990년도 이후에 한 5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당시와 현재 금리 인하폭을 조금 비교해 놓은 표를 제가 실었고요. 단순히 비교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연착륙이 가능하면 2년물 단기금리는 2024년 1분기 말쯤에 들어서 오히려 3%대 진입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금리의 이제 절대적인 하락폭을 보면은 연착륙 구간 내가 저희가 96년도와 2019년도 두 구간으로 통상적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네. 이때 2년물 금리가 고점 대비해서 떨어졌을 때의 절대적인 하락폭이 대략적으로 한 130bp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 여력이 더 남아 있다. 그러네요. 단순히 비교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금리의 절대적인 인하폭도 보면은 그때 연착륙 평균 구간 내에서 대략적으로 한 150bp 가까이 저희가 인하를 단행을 했거든요. 지금 사실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도 150bp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표상으로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인하폭이 그렇게 무리한 수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금리 하락 속도와 폭에 대해서 최근에 좀 가팔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이고 앞으로의 흐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또 위원님께서는 지금 시장이 원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그 수준이 그렇게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 금리가 더 떨어지고 시장은 또 다시 반등하고 이럴 여력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게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상승 속도가 조금 빨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는 것은 뭐 충분히 정당하다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최근에 증시의 흐름만 놓고 보자면, 금리 제외하고 증시만 놓고 보자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증시도 사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11월 달부터 굉장히 좀 가파르게 달려왔는데, 예. 뭐 결정적인 요인은 사실 금리 하락이 이제 관찰이 됐기 때문에 증시를 어느 정도 부양하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4년 4분기 증시 이제 S&P 500 기준으로 보자면요, 굉장히 분기 성과 중에 이제 뛰어났던 성과 중에 하나였고요. 2개월간 누적 월별 수익률을 보자면 대략적으로 한 14%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의 신고가가 저희가 2022년 1월 달에 달성한 신고가였는데, 이 최고가를 이제 저희가 경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 입장에서 보자면은 금리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냐가 사실 이제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좀 확대시킬 수 있을 만한 결정적인 요인이다. 2024년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착륙이 가능했던 구간, 제가 앞서 두 구간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구간과 이제 증시 흐름도도 현재를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정적으로 저희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가운데서 GDP 반등의 선순환이 동일하게 관찰이 된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이제 지금보다도 오히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 누적 수익률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과거 이제 사이클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96년도도 보자면 연준의 정책 전환기 중에 경제 위기가 없었는데 저희가 금리 인하 전에 3개월간 월별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한 2, 3% 내외로 양호했었고요. 오히려 증시 같은 경우를 보자면 금리 인하 이후에 회복력이 강해지면서 저희가 금리 인하 직전에 대략적으로 누적 수익률이 한 10% 내외 정도였다면
하반기로 들어서는 한 16% 이상 기록하면서 양호한 성과를 시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2019년도도 비슷한 맥락이었고요. 저희가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부터 GDP 컨센서스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물론 저희가 다음 해에 코로나라는 복병을 맞았지만 그쵸. 그 전까지는 이제 경기 침체가 없는 금리 인하를 저희가 단행했던 구간이 2019년 하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보자면요. 경제 지표가 단기 금리가 부담이 낮아지게 되면서 좀 빠르게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12월 달 미시건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보면은 3% 초반대까지 하락을 했고 저희가 이제 GDP 이제 컨센서스도 보자면 1분기 GDP가 거의 0% 내지는 그 이하, 그러니까 기술적 침체까지도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 단기물 금리가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착륙이 지금 가능한 것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있다라고 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과속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뭐 일단 위원님 말씀 듣다 보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는 기간도 조금 필요한 지금 뭐 충분히 정당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슈와 이벤트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도 좀 나갔습니다만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서 뭐 기대감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무슨 계정 해킹까지 나오고 이런 뉴스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하나의 이슈 중에 예산안 총액에 합의했다라는 뉴스가 있어서요. 셧다운 우려를 한번 덜어냈다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 이제 뉴스로 나왔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미 시작된 저희 2024년 회계인 연도에 쓸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 규모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좀 긍정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이 세출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자면 각 부문별 이제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위해서 협상에 본격적으로 이제 착수를 할 예정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셧다운 리스크가 이렇게 크게 번질 가능성을 이제 의회 쪽에서 조금 눌렀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거다. 한 차례 좀 숨을 골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을 대표하는 그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을 대표하는 그 하원 의장이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2024년 회계연도 12개 세출 예산 법안의 상한액을 한 1조 달러로 설정을 했고요. 이 국방부문 지출과 비국방부문 지출 한 반반 정도로 이제 상한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국내외 이제 비국방 부분을 쓸 수 있는 부가 예산 합의에도 도달을 했고요. 지금 임시 예산안이 저희가 1차적으로 1단계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 1월 19일이었는데 이 세출 규모를 합의를 했다는 점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예산 협상에서 이제 양당이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 셧다운 우려를 낮추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수급상으로도 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국경 통제 강화 예산이라든지 이제 지출의 실질적인 이제 내용을 두고 다시금 조금 디테일하게 세출 법안을 좀 수정을 해야 되고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 조금 이견이 좁혀질지는 좀 미지수다. 그래서 뉴스플로우는 계속해서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안보다도 더 궁금했던 건 이 CES 얘기였거든요. 이제 간밤에 또 개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엔비디아가 여기에서 또 온디바이스 AI를 현실로 가져오면서 시장의 구세주가 되고 있는데 CES 관련해서 우리가 뭐 주목해볼 포인트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CES 2024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요 트렌드로 9개 키워드 정도를 선정을 했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주목할 만한 이제 부분 한 2-3개를 정도 좀 소개를 드리자면 무엇보다 AI와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이제 CES에서 관련된 이제 뜨거운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인간의 그 노동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제품들이 다수 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AI 기술이 적용된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또 노동력을 또 대체할 수 있는
그 로보틱스 기술이 다양하게 조금 선보일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두 번째 키워드는 모빌리티인데요. AI 기반 자율주행차의 사용화가 저희가 임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커넥티비티 주요 기반으로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차량용 엔터테인먼트와 이제 그 개인형 이동 수단 이제 커넥티비티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기술들이 좀 주목을 받을 전망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맞춤형 의료라든지 아니면 홈케어라든지 이런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AI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는 제품들이 다수 출시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헬스 기업들도 저희가 혁신상 수상자의 대부분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올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시장의 중심, 관심의 중심은 AI, 로보틱스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모빌리티가 또 어떤 혁신적인 물건들, 물품들을 만들어내는지 공개를 하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헬스케어 이쪽이 최근에 시장의 관심도 높고 또 그리고 CES뿐만 아니라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기대감이 좀 쌓이고 있는 섹터들 세 가지가 딱 대표적인 그런 관심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월에 저희가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눠봤기 때문에 1월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든지 업종들 어떤 쪽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디스인플레이션에 이제 저희가 보다 확신을 가지는 1분기라고 했을 때는 관련된 내러티브를 가진 업종들을 좀 주목을 하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직까지 중국 경기가 밋밋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 관련된 플레이를 공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가 실제로도 지표가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주택 착공 건수라든지 수출액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반등이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PPI 지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의 가격 전가력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출 지표를 보면은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철강이라든지 화학제품 수출도 본격적인 회복세를 조금 기대하기는 이른 시점이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그 막연한 중국 부양 정책을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구조적 수출 성장이 가능한 신성장 산업군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화장품 이런 업종들의 새로운 산업군 들의 그런 수출액 내에서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화장품을 보면은 이 중국 의존도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체 수출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를 같이 그려보면은 2023년부터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소형주 화장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 중국 외의 지역에서 저희가 2023년부터 한국 화장품이 지금 두각을 새롭게 보이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좀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와 2차 전지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모두 국내 수출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구도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선택은 저희가 2023년에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없는 헬스케어로 집중이 되고 있어서 헬스케어도 이제 2월 초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현재 중국이 좀 올라와주면 좋겠는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대감이 좀 낮은 그런 상황으로 보고 계시고요. 오히려 구조적 성장을 만들 수 있는 신성장 산업으로 세 가지 정도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현재 화장품 산업 자체가 중국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부담이 좀 낮은 2차 전지보다는 가격 부담이 낮은 바이오 쪽으로 지금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월 증시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굿모닝 글로벌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